반영과장 의심 법제화를 위해서 이제 시술자가 꼭 알아야 하는 보건위생교육 강의를 맡게 된 정유승입니다.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색소라든지 아니면 도구나 통증 완화제나 멸균 이런 것들을 우리 K뷰티 학회 회원분들께 제가 보건위생의 내용을 진짜 제대로 알리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이제 두 번째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접목할 수 있게끔 제가 조금 구성을 관리했고요. 그리고 피시술자의 위생이라든지 통증 완화제의 이해와 부작용, 도구의 위생, 작업 환경의 위생, Q&A 이 순서대로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소독과 멸균입니다. 자, 소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미용 기술의 소독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소독기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근데 재판장에서도 이제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소독은 감염을 없애고 미생물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생물을 사멸을 시키지만 악포균까지는 사멸을 시키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실습적 행위를 하는 반영과장이나 타투 같은 것들은 일단 저기 위쪽에서 어떤 의사 쪽에서 생각할 때나 아니면 그 재판에서 이제 우리가 검사라든지 이런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 의료 수준의 소독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의사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멸균 같은 경우에는 세균의 포자, 악포까지도 사멸을 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방부는 우리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 우리가 방역하듯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방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염은 미생물이 숙주에 침입을 하면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독은 특히나 이제 일반 미용이 아닌 반영과 화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구만 소독하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손이 닿는 시술장 안에 모든 곳에 소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영과장 기구는 당연한 것이고요. 정수기라든지 세면대나 바닥, 의자, 심지어는 미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문 손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소독을 다 해야 됩니다. 소독법의 종류에는 일단 자연소독법이 있고요, 물리적 소독법이 있고요, 가스멸균법이 있고 화학적 소독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물리적 소독법에 들어가 보면 화염멸균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도구에 불을 지져서 이렇게 하는 멸균법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멸균은 이제 건열멸균법이나 고압증기멸균법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외에도 물리적 소독법에는 이온가스 멸균법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즈마 멸균법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미용인들이 사용을 할 때 건열멸균법이 멸균하기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건열멸균법을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반영과장 샵이라든지 아니면 네일샵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멸균기고요. 이 멸균기는 160도에서 190도의 고온으로 30분 정도 이제 멸균을 시킨 다음에 30분 씻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냥 다르게 처리할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건열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병원에서는 고압증기 멸균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고압증기 멸균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을 하기에는 비교적 가격이 조금 높을 뿐 아니라 이제 호수 같은 이런 곳에 물을 부어주고 이런 번거로움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수술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포를 사용을 해서 이제 멸균을 해야 되는데, 멸균이 다 되고 나서 건조까지 돼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의료 쪽이나 아니면 보건당국에서 인정하는 멸균 수준까지 돼요. 그러니까 그냥 멸균 처리를 하고 나서 이게 자동으로 식기세척기처럼 열려서 자연 건조시키는 그 정도 수준은 우리 쪽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멸균법을 선택을 하던 그건 이제 시술자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고, 원장님들이 나중에 합법이 되고 나면 아마도 제가 해외 사례들을 이제 박사 논문 때 많이 봤었는데요. 이따가 포럼할 때도 제가 그 논문의 일부를 살짝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이미 합법인 나라에서는
대부분 시설 기준 안에 멸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건열이든 아니면 고압증기든 멸균기가 필수 시설 사항으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피를 볼 수도 있는 침수팽이기 때문에 멸균기를 아마도 나중에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열 멸균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건열은 멸균지에 바트나 핀셋이나 엠보펜테 그리고 엠보펜테 앞쪽 클리퍼 있죠. 그 부분을 멸균지에 넣고 실링기로 압착을 시킵니다. 실링기로 압착을 시킨 다음에 멸균 스티커가 있어요. 처음에는 핑크색인데 멸균이 다 돼서 나오면 갈색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 스티커를 붙여서 190도를 선택한 후 스타트만 누르면 자동으로 30분간 멸균한 다음 30분 열을 식히고 꺼지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요. 사용하기 직전에 멸균기를 개봉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대체적으로 가격은 한 200만 원 선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압증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보통 4,5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B등급이 아니라 S등급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식기세척기처럼 자동으로 열이 가해졌다가 멸균이 끝나면 열려서 자연건조하는 방식이 S클래스 이하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최고 수준의 멸균은 B클래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B클래스의 멸균기를 고압증기를 구비를 하려면 한 700, 7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화학적 소독법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은 누구나 다 아실 것 같고 포르말데히드라고 해서 이제 포르말데히드를 35%에서 38% 포함한 포르말린과 91%에서 99% 포함한 파라포름알데히드 분말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일단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반영과 화장을 하게 되면 우리 세포막이 약해지게 됩니다. 피부가 상처를 입으면 이 세포막이 약해져서 이 약한 피부 틈을 타서 침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생물인데요. 이 미생물은 맨눈으로는 볼 수 없고 현미경을 사용을 해서 이제 봐야 되는 아주 미세한 생물이죠. 그래서 번식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떤 매체에, 모든 매체에 서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서식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 미생물은 인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부 신체에 그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병원성 미생물은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진균, 리케차 이런 식으로 이제 병원성 미생물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러스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이러스에 대한 인지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이. 이 바이러스는 식물이나 세균이나 곤충, 사상균, 마이코플라즈마, 원생동물 등 다양한 생물체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호흡기로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뭐 면역력이라고 하죠. 자연 내생이 있으나 보통 예방접종 이런 걸 맞아서 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질병으로 분류가 되진 않는데 우리가 반영구 화장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바이러스는 가장 흔하게 생기는 바이러스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입니다.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보통 입술 쪽에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세균도 이제 영어로는 박테리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균은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항생제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산균 같은 것도 세균이죠. 그러니까 유익한 세균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세균과 바이러스가 이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비슷한 것 같지만 둘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겠지만 각자의 구조나 생존 방식이나 감염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고 명백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치료법도 굉장히 다른데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손님들이 눈썹을 했어요. 눈썹을 했는데 집에 가서 눈썹 주변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부어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어오르는 데는 본인이 이제 피부가 약해서 일시적인 상처로 인해서 주변이 빨개졌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부어오르는데 진물까지 나면서 굉장히 다음날 돼서 붓는 경우, 이런 경우가
보통 2차 감염이 일어났을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2차 감염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피부에 상처를 입었으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상처 회복이 되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건데, 2차 감염이 생겨났을 때 피부에 반응이 나타나는 건 3일에서 4일 정도 지나야 염증 반응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것들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원장님들이 사실 의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술을 많이 해보다 보면 손님이 실수로 인해서 이제 사후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2차 감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시술자가 예방을 잘 못해서 또는 시술 중에 어떤 균이 침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3, 4일 정도 지나서 여기에 물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고름 같은 게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2차 감염이에요. 근데 딱지가 떨어지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간지러운 경우 있어요. 이게 세균이 침입을 한 겁니다. 상처가 안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 세균성 어떤 악포라든지 이게 안쪽에 들어가서 계속 생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 이상 지나도 간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때 상처가 밖으로 드러났을 때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고객님 항생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약국에서 그냥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에스로반입니다. 요거는 사진 하나 찍으셔도 돼요. 에스로반 연고를 만약에 트러블이 났거나 시술 주변에 이런 게 났을 때 약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 구매가 가능한 이런 연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피로신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자, 무피로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균을 죽이는 것 같아요? 어떤 균을 죽일 수 있을까요? 저한테 약사 손님이 저한테 추천해준 제품인데 누구나 집에 하나씩 이거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이름을 유심히 안 봤을 뿐이지. 자, 무피로신이 들어있는 에스로반 연고는 메치실린 내성균주를 포함한 황색 포도상구균, 그리고 포도알균, 포도상구균, 연세상구균, 이런 피부 감염증의 원인균이나 대장균, 인플루엔자 같은 이런 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도상구균은 어디에 있어요? 얼굴에 굉장히 많습니다. 원장님들이 아무리 소독과 멸균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여도 이 포도상구균이 다른 소비자분들한테 감염이 될 수 있는 원인이 입 주변, 눈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중에 입 주변을 만졌다든지 아니면 눈 주변을 만졌다든지 장갑을 낀 채로 이걸 상처 부위에 만약에 닿게 되면 여드름균과 같은 안쪽에 이제 낭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계속 만지고, 우리 여드름 날 때, 저도 여기 입옆에 여드름 하나 났습니다. 이제 날 때 자꾸 만지게 되면 여드름균이 커지잖아요. 커지고 염증이 커지잖아요. 근데 겉표면에 드러나는 염증 반응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그냥 연고를 바르거나 항생제를 먹으면 괜찮은데, 이게 신체 내에 들어갔을 때 폐렴이나 심망염 같은 엄청난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얼굴을 만지고 입에 닿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우리가 손님한테 입술을 했을 때 입술 포진이 올라오게 되죠. 입술 포진이 올라올 가능성이 한국인들은 70% 이상 헤르페스 바이러스 보균자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태어나서 입술 이렇게 수포가 올라오신 분은 우리 피부에 상처를 줬을 때 이 상처 재생 과정에서 내 몸에 있는 면역 체계에 따라서 이 수포가 다시 재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재되어 있는 거지 면역이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클로버 연고를, 얘가 항바이러스예요. 항생제 아닙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는 항바이러스를 처방받아서 드시거나 아시클로버 연고로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균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균은 사실 별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계신 네일샵을 하는 원장님들은 이 균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좀 같은 곰팡이균 이런 것들이 다른 타인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깨끗하지 않은,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진균이 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진 같은 습한 환경에서 가장 많이 자라는 게
진균입니다. 근데 손님이 트러블이 나거나 내성 발톱처럼 염증이 생겼거나 진균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야기가 됐을 때는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카네스텐 연고라든지 광범위 항균제인 엘린 플러스의 연고를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케차 같은 경우에는 리케차과에 속하는 세균들을 통틀어서 이제 말하는 건데요. 발진티푸스라든지 양충병이나 균열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병원균입니다. 이건 보통 이제 찐득이나 벼룩이나 이런 데서 물려서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그런 병이고요. 얘가 이제 진단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로 진단이 됩니다. 어디 물렸으면. 네, 그리고 항생제로 치료를 합니다. 자, 혈액성 감염 쪽인데요. 우리가 이제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에이즈는 격리가 되는 병이 아닙니다. 치료가 가능한 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그냥 시중에 우리랑 똑같이 다닙니다. 근데 에이즈가 무서운 것은 옛날에는 죽었잖아요. 죽는 병이라 해서 감금당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치료는 되지만 감염 증상이나 악성 종양 암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에이즈 환자들을 우리가 시술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시술하는 그 고객이 에이즈가 있는 고객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 손에 상처라든지 상처와 상처가 맞닿으면 이 에이즈 환자와 접촉을 했을 때 나도 에이즈가 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니들 같은 것도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로 성적 접촉으로 인해서 에이즈가 이제 감염이 되죠. 그리고 수혈로도 감염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 A형 간염은 간을 침범하는 바이러스, 보통 중장년층에서 이제 흔히 발생하는 급성 간염입니다. 그래서 잠복기 때부터 이제 황달이 발생하기 전까지 환자의 분변에서 잘 관찰이 되고요. 이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음식에서 식수나 섭취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손 씻기라든지 음식 가열 조리, 또 가열해서 먹고 오염된 물 이런 것을 조심을 하시면 예방만 하셔도 A형 간염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거고요. 문제는 이제 B형 간염인데 B형 간염은 일반적으로 이제 항체가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항체가 없는 분들은 보균자나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만났을 때 간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급성으로 갔을 때는 진짜 간이 서서히 죽어가는 간암까지 걸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미용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뭐를 해요? 보건소 가서 건강검진증 이걸 해서 면허증을 발급을 하죠.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대구 내려와서 제가 2010년도에 다시 재오픈을 할 때 건강검진을 했는데 B형 간염 항체가 없는 거예요. 항체가 없어서 이제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번 맞으면 항체가 생깁니다. 흔히 생기는데 전 3번 맞았는데 안 생긴 거예요. 근데 그 3번 맞기까지 몇 달이 걸려요. 그 사이에 B형 간염 보균자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물론 장갑을 끼고 시술을 하겠지만 장갑을 끼고 이제 위생관리를 제대로 해서 시술을 하겠지만 이제 저한테 물봤을 때 제가 한 번씩 기구를 떨어뜨리고 또는 뭐 니들이 찔리고 이런 걸 잘하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트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체크가 딱 돼 있는데 B형 간염 보균자고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B형 간염 보균자예요. 연고 바를 때부터 비닐 장갑을 끼고 연고를 바르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분 근처에 갈 때 저 정말 위생적으로 정말 덜덜 떨면서 이제 시술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6번을 그 주사를 맞고 드디어 항체가 생긴 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무서웠어요. 이분이 도대체 무슨 병이 있나.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머신을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떨어뜨려서 그냥 떨어지면은 니들 바꾸고 소독하면 되는데 꼭 다리를 찢고 떨어지는 건 뭐예요? 다리를 찢고 떨어져서 제 다리에는 전 문신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몸에 하는 거 아픈 건 싫어하는데 제 다리에는 이런 SMP 같은 점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저는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기는 소독하고 하면 되지만 고객님
병이 있어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이 우리는 바로 혈액과 혈액이 맞닿을 수 있는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시술할 때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시형 간염인데요. 시형 간염이 우리가 여기 헌혈을 할 때 6개월 이내에 간염과장 또는 문신을 했던 사람들은 헌혈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굉장히 열이 좀 많아가지고 얼굴이 자주 빨개졌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도 너무 무서워했고 이래서 제 생각에는 피가 너무 많은가 보다 생각을 해서 저는 헌혈을 자주 했어요. 어릴 때. 피가 좀 모자라면 이제 빨개지는 게 좀 덜하지 않겠나 해서 헌혈하러 갔는데 제가 눈썹 문신을 하고 나서 헌혈을 하러 갔을 때 안 해주더라고요. 한번 튕긴 적이 있었습니다. 6개월 이내에 했다면 헌혈을 안 해줘요. 이렇게 이제 반년 과장을 하게 되면 원장님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2차 감염이나 3차 감염이나 아니면 C형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당국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가 되는가? 결핵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폐 쪽으로 침입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결핵이 나왔다 해서 뉴스에 막 나오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기침이나 호흡기로 전파가 굉장히 쉽게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결핵 환자는 조금 분류가 됩니다. 네, 그리고 감염 경로와 예방. 감염 경로는 원장님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뭐 물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분비물이나 기침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생활용품 자판기나 리모컨 이런 데서도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동물이나 곤충 우리 샵에는 이제 파리가 한 마리 들어오면 난리가 나요. 우리 팅커벨 잡았던 우리 원장님 저기 있습니다. 파리가 한 마리 들어오면 파리를 몰고 직원실로 데리고 갑니다. 팅커벨 들어왔어. 그러면은 다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이 파리가 어디에 앉았다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개, 고양이 이걸 이제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만 샵에서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나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는 왜냐하면 동물균과 이제 사람균과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사상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습행위를 하는 시술실 또는 그 환경에서는 동물들의 침입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비위생적인 시술로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작업자의 감염 관리입니다. 작업자가 감염 관리를 위한 예방 수칙 손을 깨끗이 씻고 손소독을 실시하고요. 씻은 손으로는 절대 어떠한 것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손님도 마찬가지고 시술자도 마찬가지 일회용 보호구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헤어캡과 마스크, 위생 장갑까지 감염 노출 시의 처치 방법 피부에 상처가 난 경우 상처가 난 부위에 피를 짜내고 소독을 실시를 하고요. 노출 상황과 고객, 노출 직원에 대한 면역 상태를 파악을 합니다. 제가 손님한테 물어보듯이 차트에 꼼꼼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혈액 노출 사고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의료적 검사와 처치를 받는다. 또는 손님의 피, 혈액이나 체액이 말하다가도 눈에 들어갈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눈은 점막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우리 인체 내로 흡수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럴 경우에는 빠르게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고요. 노출 상황과 고객, 노출 직원에 대한 면역 상태를 파악해서 이제 심각하면 의료적 검사와 처치를 받아야 되겠죠. 자, 우리 색소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 색소에 대해서 안전성 검증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국가가 관리한 지 한참 됐어요. 2015년부터 우리 색소에는 자가검사 번호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기준치 이하 어떤 유해물질 성분들이 기준치 이하에 통과가 됐을 때는 자가검사 번호를 부여한 제품만 국내 유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문신용 염료 안전 실태조사 이건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실태조사를 했을 때의 사례예요. 뭐가 검출됐고 납이 검출됐고 카드뮴이 검출됐고 이런 사례들은 아주 오래전 2016년 문신용 염료를 다 회수를 해서 환경부에서 그 자가검사 번호를 만들고 나서 다음에 시행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유해 물질이 나왔죠. 발암 물질. 그게 아연이나 납이나 이런 것들이 발암 물질을 일으킬 수 있는 1등급 발암 물질입니다. 근데 그게 기준치 이하로 제한하는 게 검사인데 그 검사 기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넘어선 제품들이 다량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것들을 수거를 해서 모든 걸 조사를 했더니 12개의 제품에서 이게 검출이 됐죠. 검출이 돼서 진단명은 여기 쭉 보시면 알레르기성 유가종, 뭐 편편사마귀, 기저세포암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서 들으면 무서운 거예요. 함유 금지 물질 2015년 자가검사 번호를 부여했고요. 환경부에서 2015년 6월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련과정 색소가 유해 물질별 사용 금지 또는 함량 제한 등의 안전 기준이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원장님들이 국내에 유통되는 어떠한 색소를 사더라도 자가검사 번호가 부착된 제품을 산다면 그런 위험성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죠. 현저히 이렇게 발암물질이 우리 몸의 인체에 들어가서 이상 반응을 일으킬 정도의 수준치는 없다는 거죠. 색소의 관할이 이제 환경부에서 식품의약처 안전처로 2025년 6월부터 문신용 염료를 안전관리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답변지에 다 적혀 있습니다. 1등급이 제일 좋은지 아셨죠? 네, 표시사항이 되게 웃깁니다.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 멸균 제품입니다. 그래서 재사용 가능 전자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2등급이 이온가스 멸균까지 완벽히 멸균돼서 나오는 거고요. 시중에는 거의 95% 이상이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전 멸균 처리를 하라 또는 사용 전 소독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시중에 유통되는 것들이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알스에서 나오는 니들이 2등급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내 생산 자체가 이제는 거의 안 됩니다. 왜냐? 니들의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라도 이제 합법이 되면 멸균 제품만 나오게 되겠죠? 그럼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누가 물었을 때는 1등급인지 2등급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이온가스 멸균 말씀드렸잖아요. 이온가스 멸균 우리가 8천만 원 주고 내가 구비해놨다가 1등급을 사서 거기 가스 멸균 한 사람 누가 있어요? 가스 멸균은 의료계 쪽에서도 고등급의 멸균 처리를 추구를 하지만 의료계 쪽에서 사용하는 등급도 B등급, 아까 말씀드렸던 B등급이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최고 수준의 멸균이에요. 근데 일반 병원에서 이온가스 멸균을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마저도. 그리고 병원에서 기구 같은 거 있죠. 기구 같은 거 어떻게 전열도구는 어떻게 멸균을 해요? 병원에서도 멸균 못합니다. 멸균을 못하고 예방 처리를 하죠. 병원에서도 그것들을 소독기 안에 멸균기 안에 못 넣습니다. 우리도 머신을 멸균기 안에 못 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리어 필름을 붙여서 하거나 비닐을 씌워서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들을 통째로 넣지를 못하지만 그건 병원의 기구도 마찬가지라는 수술용 기구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멸균 기준을 알고 있고 이온가스 멸균을 갖고 있는 데는 종합병원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 우리한테 논하면은 얘기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알고 있으면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 위생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